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에게 본인의 지난날 원숭이 시절에 대한 보고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셨지만 본인은 유감스럽게도 그 요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왜냐니요? 저희 원숭이 시절이 끝난 지도 이미 거의 5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달력을 보고 따지자면 짧기는 하겠지만 채찍질을 맞아가며 지내온 저에게는 한없이 긴 세월이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 저를 지켜봐 주었고 따뜻한 춤과 박수갈채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늘 항상 혼자였습니다. 인간들은 저와는 다른 울타리 저 너머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제가 원숭이 본성 그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거나 어린 시절의 추억에만 매달렸다면 오늘날의 성공은 없었을 겁니다.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 제가 이겨내야 할 가장 큰 난점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펼쳐진 저 넓은 문을 통해 자유로운 원숭이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추억의 문도 점차 닫히게 되었고 저는 차츰 인간 세상이 편안해지고 인간 세상에 동화되었습니다. 제가 옛날 원숭이 시절로 되돌아갈 힘과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려면 제 몸의 털가죽은 모조리 남김없이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날 원숭이 시절도 그리 먼 과거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땅을 걸어다니고 있는 이 하찮은 침팬지와 위대한 아킬레우스 영웅이든 호모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리스 영웅으로서 발 뒤꿈치 외에는 불사신이었다고 하죠. 하여튼 발 뒤꿈치가 가려운 건 모두에게 마찬가지이니까요. 저의 원숭이 시절의 모습을 보여달라고요. 나이 50에 원숭이 흉내를 낸다는 게 저한테는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보여드려야 한다면 제가 어떻게 인간 세계에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굳히게 되었는지 그 기본적인 과정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황금 해안 출신입니다. 저녁 무렵 원숭이 무리에 뒤섞여 물을 마시러 갔을 때 하겐베크라는 회사의 사냥 탐험대가 해변가 숲속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갑자기 총을 쏘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총을 맞은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한 방은 뺨에 맞았는데 뺨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그만 크고 새빨간 이 흉터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불쾌할 뿐만 아니라 전 어울리지도 않는 그야말로 원숭이 새끼에는 어울릴 법한 빨간 피터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빨간 피터라니요. 얼마 전 뒤져버린 여기저기 조금 알려진 서커스 원숭이 피터라는 놈하고 저하고 이 빨간 흉터밖에는 차이가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열등감에 쩔어 있다고요? 제가요? 저의 열등감은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 느꼈을 이세돌의 열등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엉덩이 윗부분에 맞았습니다. 심각한 부상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도 약간 쩔뚝거리니까요. 최근에 저희간에 이러쿵저러쿵 말도 안 되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저희 원숭이 본성이 아직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증거라고 들이대는 것이 제가 손님들이 찾아올 때면 그 총알 흉터를 보여주려고 바지를 홀랑 잘 벗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따위 신문 기사를 써갈기는 작자의 손가락이나 모조리 부러져 버리라죠. 저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는 언제든지 바지를 홀랑 잘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벗어보았자 보이는 것은 이 잘 가꾼 몸매와 이 빌어먹을 놈의 총알 흉터뿐일 테니까요. 저는 숨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사를 쓴 그 작자는 아마 손님들 앞에서 바지를 벗을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이성의 표시라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따위 동정심으로 저를 괴롭히지는 말아달라 이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총을 맞은 후 의식을 찾았을 때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제 자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군요. 저는 철장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하겐베크 회사 선박의 중간 간판에 위치하고 있었죠. 궤적 하나에 쇠창살로 된 3개의 벽이 있었고 궤적 쪽은 4번째 벽이었습니다. 그 안을 일어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다리를 구부린 채 무릎을 덜덜 떨며 궤적 쪽을 향하여 웅크리고 있었죠. 그러고 있으니 쇠창살이 제 등에다 살을 베는 듯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우선 그런 식으로 가둬두는 것이 좋다고 여기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 저 역시 제 경험을 돌아볼 때 그것이 인간적인 의미에서 사실 옳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출구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적어도 곧장 앞으로 갈 수 없었고 제 앞에는 널판지로 단단히 이어붙인 괴짝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 널판지들 사이로 가느다란 틈이 나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그만 행복에 겨우 괴물처럼 울부짖으며 좋아했죠. 그래서 그 틈을 향해 꼬리를 밖으로 내밀어 보려고 했지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원숭이 힘으로는 도저히 뜯어 넓힐 수가 없었죠. 나중에 사람들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그때 이상하리만치 거의 소란을 피우진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금방 죽어버리거나 우선 고비만 잘 넘기게 되면 차차 길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기를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죽여가며 흐느끼고 아프도록 벼룩을 잡아가며 딱딱한 여자 열매를 이걸 핥다가 찢고 그러다가 머리통으로 상자 벽을 부딪혀 뻗기도 했다가 누군가 가까이 오면 혓바닥을 나밀고
레벨카 하는 이런 것들이 저의 새로운 생활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파고드는 느낌은 출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원수인으로서 느낀 바를 인간의 말로 기록할 수 있을 뿐이며 따라서 잘못 기록하는 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그 옛날의 원숭이 진실에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방향만은 옳을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늘 많은 출구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아무 출구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잡혀버린 놈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만일 사람들이 저를 사슬에 묶어 두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저희 행동의 자유가 감소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발가락에 찧어져라 바닥을 할퀴어 몰아줘 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엉뚱아리가 두 조각이 나도록 격자 창살을 뒤로 기껏 밀어버려줘. 그래도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 출구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출구를 하나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늘 그 괴짜벽에서라면 저는 아마 틀림없이 죽어버렸을 겁니다. 하겐베크 선박에 있는 원숭이라는 것은 단지 괴짜벽에 둘러붙은 존재일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원숭이가 되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건 아주 청명하고 멋들어진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이 뱃속에서 고안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들은 이 배때기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출구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정말이지 겁이 납니다. 제가 쓰는 출구라는 개념을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일부러 자유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쓰는 출구라는 개념은 사방이 훤히 뚫린 저 위대한 감정이 자유와는 다릅니다. 저는 원숭이적에는 자유를 알고 있었고 또 그 자유를 동경하는 사람들하고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자유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에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이 가장 숭고한 감정에 속하듯이 기만 자체도 가장 숭고한 사람들의 것이지요. 저는 서커스단 무대에서 제가 등장하기 전에 천장에 매달린 그네줄 위에서 고개사 둘이서 서로 재주를 부리는 것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몸을 왔다 갔다 흔들며 그네를 타고 펄쩍 뛰어오르면서 서로의 팔을 잡아채는가 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입으로 물고 나르기도 했었죠. 저것도 인간의 자유로구나. 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웃어? 웃어? 이게 웃기다고? 이 신성한 자유를 조롱하는 것들 같으니 이 모습을 보고 웃는 니들 원숭이들의 폭소 앞에서는 그 어떤 튼튼한 건물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출구를 원했을 뿐입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디든 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비록 그 출구가 거짓이라도 말입니다. 앞으로 나가자고요. 앞으로 나가요. 그래요. 앞으로 나가요. 그저 단지 두 팔을 올린 채 꼼짝고 서서 뼈대폭에 괴짜뼈에 눌러붙어 있는 것만 아니라면 다 좋습니다. 오늘날 제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내적인 안정감마저 없었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며칠 후에 저에게 찾아왔던 마음의 안정감 덕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어렴풋이 잠이 들었을 때 들었던 그들의 묵직한 발소리를 기억하곤 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아주 천천히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눈을 비비려고 할 때는 꼭 두 손을 마치 엽기나 들어 올리듯이 하더군요. 그들의 농담은 거칠었지만 그런대로 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면 항상 듣기에 가혹과 기침소리가 같이 섞이곤 했습니다. 입안에는 뭔가 늘 뱉어낼 것을 담고 다녔는데 어디에다 뱉느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몸뚱이에 사는 벼룩이 자기네들한테까지 뛰어온다고 늘 불평을 했지만 그 때문에 저한테 진짜 화를 내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저 제 털 속에 벼룩들이 자라고 있고 그놈의 벼룩들이 잘못 뛰어다닌다고만 생각할 뿐이었죠. 그들은 말을 안 할 때만 때대로 몇 명이 제 앞에 몰려와 둥그렇게 모여 앉았죠. 이야기를 한 적은 별로 없었고 그저 서로 으르렁 대기만 했었습니다. 괴짜기에 다리를 뻗고 담배를 피우고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라도 하면 무릎을 탁 치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작대기를 쏘다가 제가 시원해 할 만한 곳을 골라 긁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마음의 안정을 얻었고 그 덕분에 도망가려는 생각은 멀리 하게끔 되었으니까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살고자 했다면 출구를 찾아야 했겠지만 도망을 친다고 해도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예상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도망칠 가능성이 있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원숭이는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 이빨로는 호두를 깨먹을 때도 조심을 해야 하지만 그 당시라면 시간은 좀 걸려도 틀림없이 자물쇠를 물어 뜯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엇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제가 머리통을 내밀기가 무섭게 다시 꽉 붙잡아서 저 지독한 촉창에 가둬뒀을 겁니다. 혹시라도 가판 위까지 몰래 도망을 해서 백전 너머로 뛰어내리는데 성공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봤자 그 넓은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다가 결국엔 빠져 죽었겠죠. 그런 짓들은 절망에 빠진 자들이나 저지른 맹목적인 행동들 아닙니까? 저는 인간들처럼 계산하진 않았지만 마치 제가 계산이나 했듯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저 아주 침착하게 사람들이 이리저리 오가는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얼굴들, 같은 동작들 모두가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게 커다란 목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되어보는 거야. 저들을 흉내내어 저들이 되는 거야.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제가 관찰한 것들을 차곡차곡 머릿속에 쌓아두면서 저 자신을 특정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흉내내기나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침 뱉기는 며칠 만에 바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아이고 힘들구만. 이 담배 피우는 것도 얼마 안 가서 마치 꼴초처럼 피울 수도 있었습니다.
연기를 뿜어냈을 때에는 가판이 무너질 정도로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엔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독한 소주였습니다. 그놈의 냄새는 정말 독했습니다. 몇 주일에 걸려서 소주 냄새를 이겨내자 사람들은 저의 다른 어떤 면보다도 진지하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일일이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제나 저를 찾아오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오기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 아무 때나 밤이건 낮이건 찾아왔었죠. 그리고는 소주병을 한 병 들고서 제 앞에 서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는 저라는 놈을 잘 모르고 있었고 저라는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 자는 천천히 소주병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에 있는지 살펴보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힘에 주목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어떤 선생도 저와 같은 대자를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는 소주병을 입에 가져가갖고 저의 눈길은 그의 목속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만족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병을 입술에 댑니다. 저는 조금씩 배워가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꽉꽉 소리를 지르면서 손이 닿는 대로 제 몸에 이곳저곳을 마구 긁어댑니다. 그는 좋아져서 소주병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십니다. 저는 그것을 따라오지 못해 안달하며 절망한 나머지 오줌통을 지금처럼 싸며 우리 안을 더럽혔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는 그는 크게 만족합니다. 그는 병을 내밀었다가 다시 큰 원을 그리며 다시 입으로 가져가 마십니다. 저는 가르치기 위해 과정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가슴에 소주병을 비웁니다. 저는 너무도 큰 욕망에 지쳐서 더 이상 그의 행동을 따라하지 못하고 힘없이 쇠창살에 매달립니다. 그러면 이런 강의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는 배를 쓰다듬으며 휘죽휘죽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습이 시작됩니다. 이론 수업으로 벌써 제가 너무 지치지 않았냐고요? 그건 그렇습니다. 벌써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제 운명이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가 내미는 술병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덜덜 떨면서 소주병의 마개를 엽니다. 병마개를 제대로 열고 나니 새로운 힘이 천천히 솟구칩니다. 저는 병을 들어 입에 댑니다. 선생의 시험과 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너무도 역겹고 끄덕지려서 병을 던지고 말아버립니다. 이미 텅 빈 병 위에서 냄새가 날 뿐인데도 저는 그 지독한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바닥에 내던지고 맙니다. 선생도 슬퍼했지만 제 자신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훌륭한 솜씨로 배를 쓰다듬으며 희죽희죽 웃는 것까지 잊지 않고 해냈지만 위안이 되진 않았습니다. 수업은 자주 받았지만 늘 그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선생의 명예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는 절대로 제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불이 붙은 담배로 제 턱가죽에 갖다 대고는 제 손이 닿지 않는 어딘가가 다 들어갈 때까지 불을 붙이긴 했지만 그의 커다랗고 다정한 손으로 불을 꺼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고 아마 축제의 밤이었었나 봅니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어떤 높은 사람이 사람들 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바로 그 앞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우연히 철장 앞에 놓여있던 소주병 하나를 집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배웠던 대로 병마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짓에 시선이 모아졌죠. 병마개를 연 다음 저는 그 병을 입에 갖다 대고는 찡그리지도 않고 마치 술고래처럼 누나를 떼굴떼굴 굴러가며
꿀꺽꿀꺽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면서 냉크 다 맞아버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뿐인가요? 그전처럼 혐오감에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예술가답게 술병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를 써놓는 걸 잊어버렸지만 그 대신 저희 오감이 물결처럼 솟아오른과 동시에 어떤 충동을 느끼면서 짧게 여보세요? 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전 이렇게 외침으로써 인간 세계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 하는 한호성이 들렸죠. 저놈아! 저 원수 새끼가 말을 하네! 그때 사람들이 질러댄 함성의 메아리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제 몸뚱아리에 쏟아지는 힐스와드 같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을 흉내낸 일에는 별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출구를 찾고 있었기에 흉내를 냈을 뿐이지 결코 다른 이유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 다시금 목소리가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오기 시작했죠. 소주병에 대한 거부감은 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함부르크에서 동물 조련사에게 넘겨졌을 때 저는 두 개의 갈림길이 제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물원이냐? 아니면 버라이티 쇼 무대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원이냐? 아니면 버라이티 쇼 무대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버라이티 쇼 무대에 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자. 그것이 출구다. 동물원은 새로운 감옥일 뿐이다. 감옥 속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장이다. 존경하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 저는 배웠습니다. 배워야 할 때는 배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출구를 찾기 위해 배우는 것이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마구 배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감시하는 감독이 되어 제 자신을 채찍질로 내리치며 조금이라도 바람기가 느껴지면 세상을 직지져 버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원숭이 본성은 사라졌지만 그런 저로 인해서 두 번째 선생은 절 가르치다가 그만 자기 자신이 원숭이처럼 되어버려 수업을 포기했고 정신병원에 실려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곧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여러 명의 선생들을 고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명의 선생을 동시에 고용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재능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제 발전을 주목했을 때, 제 미래가 빛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선생들을 고용하여 여러 개의 방에 차례로 앉혀놓고 실수 없이 매트처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저 방에서 저 방으로, 저 방에서 저 방으로, 저 방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들 모두에게서 수학, 물리, 언어, 철학, 알고리즘, 인공지능, 양자 등등등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눈부신 발전. 잠에서 깨어나 내 속으로 사방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지식이 빗줄기.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식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노력으로 저는 인간의 평균치 이상의 교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아마 별것도 아니겠지만 그 덕분에 저는 괴짝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 특별한 출구, 즉 인간의
출구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의 상황을 표현해줄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슬그머니 숨어버린다라는 표현이죠. 바퀴벌레처럼 슬그머니 숨어버린다. 네, 전 지금까지 바로 그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간 세상에 슬그머니 숨어버린 것이죠. 저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항상 인간들이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와 함께 말입니다. 지금 제가 걸어온 길과 제가 추구했던 목표를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탁자 위에서 고급 위스키병을 올려놓은 채 흔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봅니다. 손님이 오면 예의에 맞게 영접을 합니다. 제 매니저는 응접실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정을 올리면 제 방으로 와서 제 지시를 듣습니다. 밤늦게 파티나 학술회의, 기분 좋은 화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반쯤 훈련이 끝나 심패치 암더미처를 맞이하고 저는 그녀 곁에서 원숭이의 행복을 즐깁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그녀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훈련으로 혼란에 빠진 동물의 정신 착란증 같은 광기가 보입니다. 그런 것은 오직 저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달성하려고 했던 바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버라이티 쇼 모델을 통해 돈도 많이 벌었지요. 제 두둑한 지갑은 어디든 갈 수 있는 통행증이 되어주었습니다. 인간의 미달되는 저희 염색체 결함도 완벽히 메워주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인간의 판단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섭은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다만 지식을 넓히고 싶을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학술원 회원 여러분, 저는 다만 보고를 했을 뿐입니다.